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움직임의 뇌과학 강의 녹화본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기억하는 방식까지도요. 이 몸의 움직임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정신활동이다 하면 다 뇌 안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죠. 오늘 살펴볼 자료는 이 몸 전체, 특히 그 움직임 자체가 우리 정신과 감정의 진짜 핵심 요소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아, 단순히 운동 좋다 이 정도가 아니군요. 네, 그 차원을 넘어서요. 구체적으로 걷기, 그리고 근력 운동, 이게 뇌 기능하고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학적인 근거들을 좀 깊이 들여다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첫 번째 핵심 개념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뭐랄까, 우리의 경험이나 감정 같은 게 단순히 뇌 속 화학작용이 아니고 네, 몸의 움직임, 그리고 세상과의 상호작용, 여기서 비롯된다는 거, 이걸 체화된 인지라고 부르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체화된 인지, 영어로는 embodied cognition이라고 하죠. 뇌를 그냥 어떤 독립된 컴퓨터처럼 보는 게 아니고요. 몸이랑 주변 환경까지 다 포함하는 더 큰 시스템의 일부로 이해하는 관점입니다. 더 큰 시스템이요? 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감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몸의 위치나 움직임, 이걸 느끼는 고유 수용성 감각, proprioception이라고 하고요. 네, 고유 수용성 감각. 또 하나는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 소화는 잘 되는지 같은 내부 장기 상태를 감지하는 내부 수용성 감각, interoception입니다. 내부 수용성 감각. 아,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슴이 뛴다, 속이 탄다 이런 식으로 몸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거군요. 맞아요. 그게 단순한 비유가 아닌 거죠. 실제 몸에서 오는 신호랑 직접 연결된 경험인 겁니다. 그렇군요. 흔히 말하는 직감이라던가 배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이 내부 수용성 감각하고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태빈 오리건이라는 연구자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런 신체적 상호작용 없이는 경험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건가요? 네,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몸으로 부딪히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생긴다는 주장이에요. 그 영화 매트릭스 생각나네요. 뇌만 이렇게 통 속에 넣어두면 다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실제 몸으로 움직이고 뭔가 해보는 게 진짜 배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걷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졌을까요? 옛날 철학자부터 스티브 잡스까지 다들 걷기를 엄청 강조했잖아요. 그게 인류 진화랑 관련이 깊다고 봅니다. 우리 조상들이 원래 숲에 살다가 환경이 바뀌면서 넓은 사바나로 나왔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서 생존하려면 훨씬 더 멀리 걷고 또 때로는 뛰어야 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동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능력도 필요했겠군요. 네, 먹이 찾는 거, 동료들이랑 협력하는 거, 위험 예측하는 거, 또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기억하는 거, 이런 복잡한 정신활동이 필수적이었죠. 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신체 활동과 뇌 발달이 같이 맞물려서 진화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생리학적으로도 걷기가 뇌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게 참 흥미로웠어요. 혈류량이 늘어난다? 근데 특히 발을 디딜 때 그 충격이 또 추가적인 효과를 준다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 유산소성 걷기를 하면 뇌 혈류량이 기본적으로 한 20에서 25% 정도 증가해요. 네, 꽤 많이 느네요. 그런데 그 2017년에 나온 연구를 보면요. 발을 땅에 쾅 디딜 때 발바닥 동맥이 눌리잖아요. 네. 그때 생기는 압력파가 혈액에 약간의 난류, 그러니까 소용돌이 같은 걸 만드는데 이게 뇌 혈류량을 추가로 10에서 15%를 더 밀어 올린다는 거예요. 와, 발걸음 자체가 뇌 혈액 펌프 역할을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셈이죠. 걸음걸이가 뇌로 피를 보내는 추가적인 펌프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그럼 어느 정도 속도로 걷는 게 제일 좋을까요? 연구 결과를 보면 심박수랑 걷는 속도, 이 리듬을 맞추는 게 좀 중요하다고 해요. 아, 리듬이요? 네, 약간 숨이 차는 정도. 심박수로 치면 분당 한 120회 정도, 그리고 걸음 속도도 분당 120걸음, 그러니까 1초에 2걸음 정도죠. 초당 2걸음, 네. 이 정도 속도를 맞출 때 뇌혈류 증가 효과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혈류가 늘면 당연히 기억력, 사고력, 창의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요. 네, 기분도 좋아지죠. 흔히 말하는 러너스 하이랑 비슷한 워커스 하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네요. 그런 쾌감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걷기가 뇌혈류뿐만 아니라 이번엔 뼈를 통해서도 뇌 기능에 영향을 준다니 이건 정말 예상 못했어요. 뼈 건강하고 인지 능력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네, 저도 이 부분 보고 정말 놀랐는데요. 그 연결고리의 핵심에 오스테오칼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오스테오칼신? 네, 놀랍게도 뼈가 그냥 몸을 지탱하는 구조물이 아니라 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 역할도 한다는 거죠. 뼈가 내분비 기관이라니. 그렇죠. 기억 연구의 대가로 노벨상까지 받으신 에릭 캔델 박사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이분도 이 오스테오칼신의 역할을 알고 나서
내가 평생 즐겨 했던 이 걷기가 그냥 시간 낭비가 아니었구나. 내 뇌 건강에 엄청난 도움이 됐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하죠. 와, 그럼 그 뼈에서 나온 호르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뇌에 영향을 주는 건가요? 오스테오칼신 중에서도 특정 형태가 있어요. 언더카복실레이티드 오스테오칼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혈액뇌장벽, BBB라고 부르는 뇌보호장벽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아, 뇌 장벽을 통과하는군요. 네, 그래서 뇌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기억 형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라는 부위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력이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죠. 와, 뼈에서 나온 물질이 뇌장벽 통과해서 기억 충추에 직접 작용한다.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그럼 이 호르몬은 나이가 들면 좀 줄어드나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보통 여성은 30대, 남성은 한 45세 이후부터 이 오스테오칼신 분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아, 그래서 골다공증이 심해지면 인지기능 저하 위험도 커질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게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뼈에 물리적인 자극을 주는 운동, 그러니까 걷기, 달리기, 줄넘기 같은 거요. 네, 체중 부하 운동. 그렇죠. 이런 체중 부하 운동이 오스테오칼신 분비를 촉진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이 오스테오칼신이 기억력 말고 다른 역할도 또 하나요? 네, 꽤 여러 가지 역할을 해요. 근육 기능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요. 췌장에서 인슐린이 더 잘 작동하게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고요. 또 남성 호르몬 분비 촉진에도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와, 정말 다재다능한 호르몬이네요. 심지어 급성 스트레스 상황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싸우거나 도망갈 준비, 싸움 도주 반응을 하도록 돕고 또 그 위험했던 상황을 더 잘 기억하게 만드는 역할까지 합니다. 생존에 진짜 필수적인 호르몬인 셈이죠. 그렇군요. 걷기가 단순히 기분 전환을 넘어서 우울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유도 이런 생리적인 효과랑 관련이 있겠네요. 네, 그렇죠. 자료 보니까 그 물리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 자체가 과거의 부정적인 생각에서 좀 멀어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설명도 인상 깊었어요. 맞습니다. 우울할 때 우리가 보통 보이는 자세나 걸음걸이가 있잖아요. 몸을 좀 움츠리고 시선은 아래로 가고 걸음들 느려지고. 네, 그렇죠. 근데 이런 자세나 움직임 자체가 다시 기분을 더 가라앉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의식적으로 허리를 펴고 시선을 좀 정면에 두고 활기차게 걸으면 실제로 기분이 좀 나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자세가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세가 감정에. 흥미롭네요. 또 걷기가 창의력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무려 60%나요. 네, 그 스탠퍼드 대학 연구 결과인데요. 그냥 앉아있을 때보다 걸을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이 평균적으로 60% 향상됐다고 합니다. 60%. 대단한데요. 더 재미있는 건 걷고 나서 다시 앉잖아요. 그래도 그 창의력 증진 효과가 잠시 동안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럼 회의하기 전에 잠깐 걷고 들어오면 좋겠네요. 중요한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브레인스토밍 하기 전에 잠깐 밖에 나가서 걷고 오는 거 추천할 만합니다. 와, 걷기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얘기할 게 많네요. 이번에는 근력 운동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근육 키우는 거 이게 단순히 힘만 세지는 게 아니라 자신감이나 문제 해결 능력 같은 정신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준다고요. 이건 또 어떤 원리인가요? 근력 운동은 특히 자기 효능감이라는 걸 높이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자기 효능감이요? 네, 셀프 에피켓이라고 하는데 내가 내 삶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고 어려움이 닥쳐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거든요. 근데 무거운 무게를 이렇게 딱 들어 올리거나 아니면 정해진 횟수의 운동을 성공적으로 딱 해내는 경험 자체가 이런 효능감을 아주 빠르게 높여줍니다. 내가 이걸 해내네? 하는 거죠. 네, 성취감이 있겠네요. 그렇죠. 연구글을 보면 이런 자신감 향상이 불안감을 줄여주고 또 밤에 잠도 더 잘 자게 되는 수면의 질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해요. 나는 할 수 있다는 느낌, 이게 신체의 단련을 통해서 강화된다는 거군요. 그 안토니오 다마지오가 말한 배경감정이라는 개념하고도 연결된다고 하셨는데 이건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배경감정이요? 이건 뚜렷한 이유 없이 우리 존재의 바탕에 이렇게 쭉 깔려있는 미묘한 기분 상태를 말해요. 예를 들면 그냥 뭔가 모르게 편안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약간 불안하거나 하는 그런 느낌이요. 네네. 다마지오는 이런 배경감정이 우리 몸 상태에서 오는 약간 무의식적인 신호들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봤어요. 몸 상태에서 오는 신호요? 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내가 좀 강하고 건강하다는 느낌 자체가 긍정적인 배경감정을 만들고 이게 곧 정신적인 안정감이나 자신감의 토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몸이 튼튼하면 마음도 튼튼하다는 옛날 말이 신경과학적으로 봐도 꽤 일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몸의 상태가 기본 감정 톤을 결정한다. 그렇다면 강하다는 것의 의미도 좀 다시 생각해 봐야겠네요. 그 자료에 소개된 프랑스 해군 장교 조르즈 에베르 이야기가 기억나는데요. 네, 에베르. 단순히 근육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진짜 나랑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실용적인 능력, 심지어는 도덕성까지 포함해서 강함을 정의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에베르가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아주 민첩하고 효율적인 움직임을 보고 큰 영감을 받았다고 하죠. 네. 그래서 그가 강조한 강함은 단순히 무거운 걸 드는 힘, 이걸 뭐 액티브 텐션, 근육의 수축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아, 근육 힘만 있는 게 아니군요. 네, 근막이나 힘줄 같은 우리 몸의 결합 조직이 가진 탄성, 이걸 패시브 텐션이라고 하는데 이 탄성을 잘 활용하는 능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탄성. 아, 그 캥거루나 가젤이 다리는 가는데 엄청 높이 뛰는 거, 그게 이 탄성력 덕분이라고요? 정확합니다. 걔네들이 그렇게 높이 뛰고 또 지치지 않고 계속 달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그 힘줄의 강력한 탄성력 때문이에요. 와. 근육 힘만 쓰는 게 아니라 힘줄이나 근막이 마치 용수철이나 고무줄처럼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순간적으로 탁 방출하는 거죠. 마치 새총 쏘는 것처럼요. 훨씬 효율적이겠네요. 그렇죠. 야구 투수가 공 던질 때 팔을 뒤로 확 젖혔다가 던지잖아요. 네. 또는 무술가들의 빠르고 탄력 있는 움직임, 이런 게 다 이 탄성 에너지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에너지 효율이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이게 스트레스 해소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봐요. 스트레스 해소랑요? 탄성력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목표물을 향해서 공 같은 걸 힘껏 던지는 행위 있잖아요. 이런 게 내 안에 쌓인 어떤 분노나 좌절감, 스트레스를 신체적으로 방출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탄성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니까요. 아, 몸에 쌓인 에너지를 탄력적으로 분출하는 거군요. 흥미롭네요. 근데 이 탄성력을 잘 활용하는 능력이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과도 연결된다는 설명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요. 저기 움직이는 사냥감한테 돌이나 창을 던져서 맞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던지는 바로 그 순간에 내 몸 상태, 내가 던지는 물체의 속도, 그리고 목표물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미래의 어느 한 시점, 즉 만나는 지점을 예측해야 하잖아요. 아, 그렇죠. 예측해야죠. 바로 이 과정 자체가 몸의 탄성을 이용해서 힘을 모으고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면서 동시에 미래를 예측하는 아주 고도의 정신 훈련인 셈이죠. 와, 몸의 탄성을 쓰는 행위 자체가 뇌의 예측 능력을 단련시킨다.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네, 그래서 이런 능력이 잘 발달하면 다른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예측력이나 계획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서 트라우마 치유에서 움직임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베셀 반데어 콜크의 몸은 기억한다는 책 제목처럼 트라우마는 몸에 깊이 새겨지기 때문에 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트라우마는 그냥 나쁜 기억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그 위험했던 순간에 우리 몸이 하려고 했던 반응, 예를 들면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하는 그런 반응이 제대로 완수되지 못했을 때 그 미원의 경험과 함께 몸에 각인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완수되지 못한 반응. 네, 그래서 몸을 움직여서 그 당시의 반응을 안전한 환경에서 완수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트라우마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완수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아주 격렬한 운동을 통해서 뭔가 목표를 달성하는 성취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통제된 환경에서 그 싸움 도주 반응과 유사한 신체 활동을 경험해보는 거죠. 그 자료에 나온 쥐 실험 얘기도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스트레스 받은 쥐들을 그냥 쉬게 한 그룹보다 서로 싸우게 놔둔 그룹이 회복이 더 빨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걸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그 억눌렸던 신체 에너지를 안전하게 방출하고 뭔가 마무리 짓는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PTSD 겪는 참전 용사들 치료 프로그램에 요가나 태극권, 저항 운동 같은 신체 활동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활동들이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들이 꽤 있어요. 이런 활동들은 일단 내 몸의 감각을 다시 좀 느끼고 조절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고요. 네. 또 억눌렸던 에너지를 안전하게 해소할 수 있게 돕고 앞서 말한 그 완수와 마무리의 경험을 통해서 심리적인 어떤 종결감을 느끼도록 돕는 거죠. 와,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니까 정말 걷기부터 근력 운동, 심지어 우리 몸의 탄속력까지 모든 종류의 움직임이 우리의 생각, 감정, 기억, 창의력, 그리고 트라우마 회복에까지 정말 깊숙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확인했네요. 네. 몸과 마음이 진짜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 거창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일상 속에서 작은 움직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냥 가볍게 산책하는 것이 뇌혈류 늘리고 오스테오칼신 분비 도와서 기억력 좋아지게 하고, 좀 활기차게 걸으면 기분도 나아지고, 약간의 근력 운동이 자신감을 높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요. 네. 몸을 움직인다는 건 단순히 칼로리들 태우는 행위를 넘어서 우리 뇌와 정신을 적극적으로 가꾸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봅니다. 몸의 탄성력을 잘 활용하는 것이 예측력이나 스트레스 해소와도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히 운동의 양이나 강도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어쩌면 그 움직임의 질, 그러니까 얼마나 부드럽게, 얼마나 탄력 있게 또 효율적으로 움직이는가, 여기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혹시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어떤 정신적인 혹은 창의적인 잠재력을 더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고민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